없어요. 라이벌도 후보도 비슷한 것조차 없습니다. 인류가 5,000년 동안 만든 수백 개의 문자 체계 중에서 오직 하나만 홀로 서 있는 겁니다. 그 문자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는 바로 그 글자, 한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뜯어보고 뒤집어보고 다른 문자들과 비교해본 뒤에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이 문자는 어떤 기존 문자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 알파벳은 페니키아 문자를 베꼈고, 페니키아 문자는 이집트 상형 문자를 참고했고, 히라가나는 한자를 흘려 쓴 겁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문자는 다른 문자의 자식이거나 사촌이에요. 그런데 한글만은 부모가 없습니다. 어디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완성된 형태로 세상에 툭 던져진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이 24개 글자에 숨어있는 좀 소름 돋을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인류 역사에서 문자란 원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굴러다니다 어쩌다 그 모양이 된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알파벳 A의 뿌리를 추적하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아세요? 약 3,500년 전 고대 샘족이 소를 뜻하는 알레프라는 글자를 소 머리 모양으로 그렸던 것까지 갑니다. 그게 페니키아 문자를 거치고 그리스 문자로 넘어가서 뒤집히고 로마에서 다듬어져서 지금의 A가 됐어요. 왜 A가 A 모양이냐? 답은 없습니다. 그냥 수천 년 동안 사람들 손을 거치면서 그렇게 됐어요. 한자는 더 오래됐죠. 약 3,300여 년 전 상나라 시대의 거북 등껍질과 소뼈에 새긴 점술기회에서 출발합니다. 점쟁이가 뼈를 불에 구워서 갈라진 무늬를 보고 미래를 점치던 그 습관 속에서 한자의 조상이 만들어졌어요. 일본의 히라가나는 한자의 초서체를 흘려 쓰다 보니 알아볼 수 없이 뭉개진 게 표준이 된 거고요. 아랍 문자, 타이 문자, 힌디 문자, 티벳 문자, 그리스 문자, 키릴 문자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이 흐릿하고 만든 사람이 없고 왜 그 모양인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인류 문명 5,000년 동안 문자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수천 년의 우연이 쌓여 자연 발생한 이름 없는 유물, 창조주가 없고 설계도가 없고 사용 설명서도 없이 그저 관습으로 흘러내려온 것. 이게 지구상 모든 문자의 공통된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딱 한 번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건이 터집니다. 1443년 겨울 조선의 왕이 문자 하나를 완성합니다. 3년 뒤인 1446년 세상에 공식적으로 반포되죠. 그리고 이 문자는 위에서 말한 인류 문자사의 모든 상식을 정면으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름과 신분과 얼굴이 있는 사람이요. 만든 연도가 있고 반포된 날짜가 있어요. 심지어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서문에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반칙이 나오는데 이 문자를 어떤 원리로 설계했는지, 왜 이 글자는 이런 모양이고 저 글자는 저런 모양인지를 설명해 놓은 해설서까지 남아 있다는 겁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33장 남짓한 이 얇은 책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문자의 설계도면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 글자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이 글자는 혀끝이 위신 몸에 닿는 모양이다. 이 글자는 입술이 다물어진 모양이다. 이 글자는 이가 부딪히는 모양이고 이 글자는 목구멍이 열린 모양이다. 자음 5개의 기본 글자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발음할 때 우리 입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음들은 이 5개의 획을 하나씩 더해가며 소리가 세지는 정도를 표시합니다.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점, 땅을 상징하는 가로선, 사람을 상징하는 세로선. 이 3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어냈어요. 철학과 해부학과 음성학이 28개 글자 속에 통째로 녹아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알파벳 A가 왜 그 모양인지 세상 누구도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한자일이 왜 가로줄 하나인지 답할 수 있는 학자도 없어요. 그런데 한글은 기역이 왜 기역이고 미음이 왜 미음이고 이응이 왜 이응인지 만들어진 지 580년이 지난 지금도 원설계 문서에 정확히 답이 적혀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1997년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남긴 평가가 인상적이에요.
창제자와 창제 원리, 창제 시기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문자. 유일합니다. 인류가 만든 문자 중에 이런 문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반칙이 시작됩니다. 1985년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이라는 사람이 세계의 문자 체계를 정리하는 큰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익숙한 분류 체계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림으로 뜻을 표현하는 표의문자, 한 글자가 한 음절을 나타내는 음절문자, 자음과 모음이 분리된 알파벳, 세상의 모든 문자가 이 세 칸 중 어딘가로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글 차례가 왔을 때 샘슨의 손이 멈춰요. 어디에도 넣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 못 넣었냐? 한글은 겉으로 보면 알파벳처럼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소리 글자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알파벳 칸에 들어가요. 그런데 한글에는 다른 알파벳에는 없는 기능이 하나 더 있었어요. 자, 니은을 보세요. 여기에 획을 하나 더하면 디귿이 됩니다. 소리도 살짝 세졌죠? 디귿에 획을 하나 더 더하면 팁충, 소리가 더 세졌어요. 미음에 획을 더하면 비읍, 비읍에 획을 더하면 피충. 글자의 모양이 변하는 규칙과 소리의 성질이 변하는 규칙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발음할 때 공기가 얼마나 세게 터지는지, 성대가 어떻게 떨리는지, 그 물리적 특성이 글자 모양 자체에 시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래요. 영어의 B와 P는 둘 다 입술로 내는 소리인데 글자 모양은 아무 관계가 없죠. 모양만 보고서는 이 둘이 사촌뻘 소리라는 걸 절대 알 수 없어요. D와 T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글은 비읍과 피땜이 시각적으로 연결돼 있고 디귿과 티땜이 시각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글자를 처음 보는 사람도 모양만으로 소리의 관계를 눈치챌 수 있는 구조. 이런 문자는 지구상에 정말로 한글밖에 없었습니다. 샘슨은 결국 새로운 분류칸을 만듭니다. 자질문자. 소리가 가진 음성학적 자질이 글자의 형태 안에 체계적으로 담겨있는 문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 칸에 들어가는 문자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제 사용되는 문자 중에서는 한글 하나뿐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완전한 자질문자로 볼 수 있느냐, 부분적으로만 그런 성격을 가진 거냐 하는 논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논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겁니다. 15세기에 설계된 문자가 21세기 언어학자들의 분류 체계를 흔들어 놓고 아직도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니까요. 샘슨은 자신의 저서에서 한글을 두고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인류가 만든 위대한 지적 성취 중 하나라고요.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도 훈민정음의 설계 원리에 대해 여러 차례 찬사를 보냈고, 영국의 역사 저술가 존 맨 역시 자신의 문자 관련 저서에서 비슷한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반칙 같은 발명품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세종이 새 문자를 공표하자 조선 조정이 뒤집어집니다. 반대의 선봉에 선 사람은 집현전의 부제학 최만리. 당대 최고 수준의 학자 중 하나였던 인물이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상소문을 올려요.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중화의 문자인 한자를 두고 별도의 문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들으면 어이가 없는 논리 같지만 당시 동아시아에서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었어요. 문명 그 자체였고 권력의 상징이었고 계급의 벽 그 자체였습니다. 한자를 읽고 쓸 줄 안다는 건 지배층에 속한다는 뜻이었고 모른다는 건 피지배층이라는 뜻이었어요. 수십 년을 공부해야 겨우 손에 넣을 수 있는 어려운 문자를 독점하는 것 자체가 권력을 독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벽을 왕이 직접 허물겠다는 겁니다. 백성 누구나 며칠이면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를 만들어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양반들 입장에서는 자기 밥그릇을 왕이 직접 발로 차서 깨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세종은 실록 속에서 최만리와 격렬하게 언쟁을 벌입니다.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음의 자모가 몇 개인지 아느냐고 몰아붙이는 세종의 목소리가 실록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왕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니, 세종이라는 특별한 왕이었기 때문에 겨우 가능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는 눈병이 심해져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문자 연구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실록에 전해집니다. 지금은 최만리는 역사의 흐릿한 인물로 남았고 세종은 만원권 지폐의 얼굴이 됐지만 당시의 승부가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비극이라면 비극인데요. 한글은 이 첫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이후 수백 년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반포는 됐지만
존중받지는 못했어요. 양반과 사대부는 여전히 한자만을 진짜 글로 여겼고 한글에는 언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진짜 문자가 아닌 격이 떨어지는 속된 글이라는 뉘앙스였어요. 나라의 공식 문서, 과거 시험, 외교 서신 어디에도 한글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건이 연산군 때 일어납니다. 1504년 도성 안에 연산군의 폭정을 비난하는 익명의 한글 벽서가 나붙습니다. 누군가가 한글로 왕을 조롱한 거예요. 격분한 연산군은 한글로 된 글의 사용을 금지하고 한글로 쓴 자를 알면 고발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오랫동안 연산군이 한글을 아예 없애려 했다는 식으로 과장돼 알려지기도 했는데 최근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그 조치는 벽서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한 임시 조치의 성격이 강했고 한문책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 같은 다른 한글 사용은 계속 이뤄졌다는 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왕이 직접 자기 선대의 창작물을 억누르려 했다는 장면 자체는 남아있죠. 그만큼 한글의 자리는 오랫동안 위태로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일이 벌어져요. 지배층이 거들떠보지 않는 동안 한글은 다른 곳으로 스며듭니다. 궁녀들의 편지가 되고 아녀자들의 일기가 되고 상인들의 장부가 되고 시장에서 팔리는 이야기책의 문자가 됩니다. 조선 후기에 폭발적으로 유통된 한글 소설, 언간이라 불리는 한글 편지, 궁녀들의 궁중 기록, 권력의 언어가 되지 못한 대신 삶의 언어가 된 거예요. 궁궐에서는 한자가 위엄을 부렸지만 골목과 안방과 장터에서는 한글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글이 처음부터 지배층의 공식 문자였다면 오히려 왕조가 바뀔 때마다 폐기 대상이 됐을지도 몰라요. 밑바닥에 뿌리를 내렸기에 어떤 권력도 뽑아낼 수 없는 문자가 된 겁니다. 1910년 조선이 일본에 강제로 병합됩니다. 그리고 식민 지배자들이 가장 먼저 노린 것 중 하나가 바로 언어와 문자였어요. 민족을 지우려면 말과 글부터 뺏어야 한다는 걸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조선어 수업이 점점 축소되다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았고 한국어로 된 신문과 잡지가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꾸라는 창씨 계명이 강요됐어요. 말을 뺏고 글을 뺏고 이름까지 뺏겠다는 민족 정체성 자체를 통째로 지워버리려는 체계적인 시도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조선어 학회라는 이름의 학자 집단이 목숨을 걸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라져가는 지역 방언을 채집하고 표준어를 정리하고 맞춤법을 통일하고 원고지 위에 한 단어씩 뜻풀이를 적어 내려갔어요.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가며 밤마다 모여 앉아 우리말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942년 10월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일에서 학자 33명이 붙잡혀 함경남도 홍원경찰서로 끌려가 혹독한 취조를 받습니다. 이윤재 선생은 1943년 12월 8일 함흥형무소에서, 한징 선생은 1944년 2월 22일 같은 형무소에서 옥사합니다. 문자와 언어를 지키려다가 두 사람이 실제로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수만 장에 이르는 사전 원고는 압수되어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후일담이 있습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8일 경성역, 지금의 서울역 조선통운 창고에서 압수됐던 사전 원고 뭉치가 기적적으로 발견됩니다. 26,000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 통째로 나온 거예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폐지로 처리되거나 사라졌을 원고였습니다. 이 원고가 훗날 완성되어 우리말 큰 사전의 뼈대가 됩니다. 세종이 만든 문자는 500년이 지난 뒤에도 누군가의 피와 목숨으로 지켜져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해방이 왔을 때 이 땅에는 한 가지 수치가 남아 있었어요. 1945년 미군정이 조사한 남한 지역의 문맹률이 약 78%, 12살 이상 인구 중에서 자기 이름 하나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약 800만 명이었습니다. 35년의 식민 지배가 남긴 상처였어요. 이 숫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계 방식을 두고 학계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어쨌든 해방 직후 한국인 대다수가 글을 몰랐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글의 그 반칙 같은 능력이 다시 한번 터져 나옵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세종이 남겨놓은 문장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아침 안에 익힐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이 말이 500년 뒤에 진짜로 현실이 됩니다. 마을마다 한글 강습소가 열렸고 문맹 퇴치 운동이 전국을 휩쓸었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모여 앉은 농부와 시장 상인과 광부와 노년의 어머니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창제 당시 28자였다가 지금은 24자로 정리된 자모.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만 익히면 조합 원리에 따라 10,000개가 넘는 음절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 이게 한글의 결정적인 무기였어요. 한자처럼 수천 개를 통째로 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글을 몰랐던 할머니가 몇 주 만에 자기 이름을 쓰고 자식이 보낸 편지를 소리내어 읽는 장면이 전국에서 벌어집니다.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문맹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식민 경험을 한 여러 나라들이 문맹 문제로 수십 년을 씨름한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중국은 한자의 벽 때문에 간체자라는 별도의 개혁을 거쳐야 했고, 그럼에도 문맹 퇴치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한글은 그 벽 자체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문맹률 붕괴가 이후 모든 것의 토대가 됩니다. 국민이 매뉴얼을 읽을 수 있으니 공장이 돌아갔고, 공장이 돌아가니 수출이 시작됐고, 수출이 늘어나니 소득이 올라갔어요.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경제성장의 첫 번째 엔진은 반도체도, 조선업도, 자동차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 훨씬 이전에 국민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든 문자 그 자체였어요. 한글의 반칙은 디지털 시대에 한 번 더 터집니다. 한자 문화권의 언어들은 컴퓨터에 글자를 입력하려면 반드시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해요. 중국어는 병음이라는 알파벳으로 발음을 친 뒤 후보 한자 중에서 골라야 하고, 일본어는 히라가나를 쳐넣고 한자로 변환해야 합니다. 한글은요, 그냥 칩니다. 자판을 누르는 그대로 화면에 글자가 뜹니다. 변환 과정 없는 직접 입력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동아시아 문자예요. 초성 검색이라는 기능도 한글의 구조 덕분에 가능한 거고요. 시옷 리을 희슌만 쳐도 사랑해가 뜨고 기역 시옷만 쳐도 감사가 뜨는 이 매끄러움. 15세기에 설계된 문자가 마치 스마트폰 시대를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자 위에 세워진 언어가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지고 있는 진짜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대의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가 2025년 말 발표한 언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는 이탈리아어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학습되는 언어로 올라섰습니다. 유럽의 유서 깊은 언어들을 뒤에 두고 100년 전까지 세계 지도에서 지워질 뻔했던 나라의 언어가 그 자리에 오른 거예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는 2024년에 이미 연간 50만 명을 돌파했고, 이 시험은 세계 수십 개 국가에서 동시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20만 명대였던 것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예요. 매년 수십만 명이 한국어 자격증 하나에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도의 명문자와 할랄 네루대학교의 한국어학과는 2022년 가을 학기 모집에서 정원 30명의 지원자가 약 10만 명 몰리면서 경쟁률 3,300대 1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인구 14억 대륙의 엘리트들이 한국어를 전공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몰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어가 대학 입시에 외국어 과목으로 선택 가능해졌고, 한국계 기업 취업이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진로 중 하나가 됐어요. 한때 아무도 관심 없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사다리로 변해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의 수가 최근 10여 년 사이에 몇 배로 늘었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2021년 9월 업데이트에서 한국어에서 유래한 단어 26개를 한꺼번에 표제어로 올렸어요. 한류, 먹방, 대박, 오빠, 언니, 애교, 반찬, 잡채, 갈비, 삼겹살, 치맥, 콩글리시 같은 단어들이 번역 없이 그대로 영어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해녀, 선배, 빙수, 찜질방, 아줌마 같은 단어들이 추가로 등재됐습니다. 영어라는 세계 공용어 안에 한국어 단어들이 하나둘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흐름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세요. 어떤 문자의 영향도 받지 않고 처음부터 새로 설계된 문자, 설계도까지 남긴 유일한 문자, 세계 언어학자들의 분류체계를 홀로 깨트린 유일한 문자, 반포된 뒤 수백 년 동안 언문이라 낮잡히다가 식민 지배 속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대가로 지켜지고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엔진이 되고, 디지털 시대에 또 한 번 진가를 드러낸 문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걸고 배우고 있는 문자. 이 모든 여정의 출발점에는 혀와 입술과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그린 아주 단순한 몇 개의 선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 서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하게 쓰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백성이 억울해서 답답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글로 옮길 방법이 없어서 만든 문자. 그 문자가 나라를 잃었을 때는 민족을 지켰고 가난했을 때는 성장의 무기가 됐고 지금은 세계가 배우려고 줄 서는 문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영어 발음 하나 때문에 자책하며 밤을 새우던 그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 우리 글자 앞에서 발음 연습을 하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